그래갖고 지금까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두 번째 세션은 저희 최용성 기술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발표 BIM 관리 방안 및 3D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주처 빔 관리 방안 및 3D 과업 지시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네. 번째 컨텐츠는 BIM 과업 지시서의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슈,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에서 세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로 BIM 과업 지시서입니다. 지금 대부분 나는 BIM 과업 지시서는 하나의 챕터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냥 BIM 모델링을 제출하십시오. 그 그렇죠. 제출하는 기준, 그 다음에 그 BIM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는 과업 지시서가 한 150페이지 정도가 진행이 돼요. 네. 그 정도 이제 분량이 드는데 실제 BIM 내용이 타져 있는 거를 저희가 페이지로 보면은 두세 장 정도? 그리고 어느 파일을 어떻게 내라. 그러다 보니까 BIM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의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공 단계 때도 활용을 해라 라는 목적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제출하는 것들은 기존 과업 지시서에 BIM 성과물만 추가되는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비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적 없는 그냥 결과물을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냥 성과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많은 이슈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제출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BIM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첫 내용은 업무 수행 계획서와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출물을 내거든요. 네. 일단 업무 수행 활용 계획서랑 이제 제가 만들었던 활용 계획서를 좀 보여드리면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다고 저도 써놨습니다. 저도 네. 쓰고 뭐 이미지도 이쁜 것도 갖다 놓고 뭐 계획 설계 때, 실시 설계 때, 중간 설계 때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검토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계에 어떻게 빔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렇고요. 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굉장히 청사진들을 막 그려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에도 적용할 거예요. 저희 물량 산출도 해서 예가도 산정할 거예요. 근데 실제 납품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처음 제출했던 수행 계획서랑 완전 다른 수행 업무와 일정, 제출물,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계획서와 다르게 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희도 관공서 계신 분들 만나보지만 그 수행 일정대로 가는지를 좀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업무들이 너무 많고 또 아무래도 건축은 인허가를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BIM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기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3D 기반의 도면 추출을 해야 도면이 정합성이 좋다. 그래야지 BIM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기존 방식대로 또 2D를 하고 BIM에서 모델링만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PM 입장에서는 그 설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2D 설계하고 BIM 작업해. 그럼 BIM 작업은 빔팀이 해. 또는 그냥 BIM 할 줄 아는 애들이 해.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해.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갖게끔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BIM 용역업체를 활용을 또 하게 됩니다. 네. BIM 용역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BIM 설계를 통한 설계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게끔 설계사무소도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발주할 때 당연히 도면화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오류들을 잡아낸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 모델링 업무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실제 BIM 용역이 나간다고 해도 설계 정합성 검토가 불가능한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뭐 공감하시나요, 데이비드 매니저님? 너무 공감하죠. 오, 네. 네. 미국 사람이시면 공감. 이슈 같은 경우는 딱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뭐 전환빔, 전면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그 3D 모델링을 하는데 두 번째를 보면은 3D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도면을 추출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하에 진행하다 보니까 네. 다각도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스마트 건설이나 아니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BIM을 도입하겠다라는 정책인데 그렇죠. 용역을 주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 용역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협업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업체한테 그 점점 싼 비용으로만 용역을 주려고 하고 그 용역업체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모델링하기에 급급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 설계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급하게 모델링 올려서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활용이 안 됐다. BIM 비용을 괜히 지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딘가에서는 그 꼬리가 그 연결고리가 좀 끊겨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발주처분들이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 분들에 계신 그 발주처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솔루션은 이런 루트입니다. 일단 품질 검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도면을 그냥 보고서는 품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BIM 같은 경우는 각 단계별로 요청해야 되는 그 설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품질 검토를 하신다면 조금 다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이미지는 그 건기원의 문현석 박사님께서 그 품질 검토를 어느 단계 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만드신 도식을 제가 샘플로 가져왔고요. 설계자나 시공자가 그 본인들이 스스로 품질 검토를 해서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발주처에서도 분명히 품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설계 일정별로 품질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마다 제가 현업으로 일을 할 때는 그 2번씩 체크를 받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납품 리스트랑 구축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파일을 언제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언제 낼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이 중요로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발주처에 제안했던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직접 발주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설계 때 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보고서 내용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언제쯤 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 이게 기본 설계 끝나고 한 번, 중간 설계 끝나고 한 번, 실시 설계 끝나고 한 번 이런 식의 데이터 납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 구축 범위도 대부분 차용하시는 게 조달청 시설 지침 기준 2.1에 있는 모델링 범위를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청에서 뭔가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로비 공간에 뭐 내부 석재를 뭐 패널링을 해서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MEP의 밸브류는 빼고 진행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정말 유지관리나 아니면 추후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한 어떤 모델링 구축 범위도 좀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 설계 단계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규 검토를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볼륨 검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시설물에 대한 조닝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환경 검토. 이게 계획 설계 때 이 2가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더라도 면적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전체 조닝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구조 검토도 해야 되고 마감 검토도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와 건축이 만나는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2번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에는 인허가 정도가 이제 초반에 인허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랑 면적, 건축 마감 이 정도는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체 그 중간 설계 납품을 받으면서 뭐 도면 검토라든지 아니면 설계 대안 검토, 뭐 투시도, 그다음에 구조랑 MEP 협력업체랑 이제 언제 어떻게 빔 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실시 설계 때는 빔 데이터를 통해서 2D 산출물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델링 수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세부 모델링은 뭐 도면화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도면은 기존에 있었던 2D 디테일을 갖다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물량 산출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물 예가를 뽑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면에는 꼭 3D 도면 레이아웃이 있어서 CC 설계 도면 안에서도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가이드를 주시거나 미리 사전에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CC 설계 도면을 납품하면서 같이 BIM 데이터를 납품할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과물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물을 갖고 4D나 5D로 넘길 수 있거나 또는 이 CC 설계 데이터를 갖고 이제 시공사한테 전달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각 단계별로 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런 단계별로 어떤 이런 사전의 모델링이나 여기에 이제 준비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네. 그냥 또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빔데이터 가지고 4D, 5D 해주세요라고 네. 하면은 또 역으로 또 이 4D, 5D를 구현하기 위한 또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4D, 5D 이 모델을 가지고 4D, 5D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계별로 선행돼야 될 내용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CC 설계까지 이렇게 단계를 2단계로 나눠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 단계가 끝날 때마다 납품 파일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결과물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중간 설계 때 저희 CC 때 제대로 할게요. 뭐 기본 때 하던 걸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중간 때 좀 잘할게요. 중간 때 잘 안 된 것도 지적하면 CC 때 잘할게요.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꾹 갖고 있다가 용역업체한테 마지막에 딱 넘깁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설계사가 빔으로 설계를 하게 만들려면 이런 중간중간 단계별로 받아야 되는 결과물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최종 납품 단계 때 왜 딱 하다 보면은 솔직히 다시 또 앞으로 임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각 단계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야 할 데이터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BIM 데이터라고 해서 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BIM이니까 뭐 이걸 해야 될까, 뭐 공간에 뭘 넣어야 될까가 아니라 그냥 검토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내용들이 BIM 데이터 3D 모델링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되게 겁내하시는 발주처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관련 법규를 충족했냐, 네.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있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청사에 그 미화 쉼터가 계획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난 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BIM에서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IM이라고 해서 이 설계를 검토하는 체크리스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도면에서 검토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3D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2D 도면 검토하셨을 때 검토했던 항목들을 체크리스트화 시켜서 3D 모델링, 빔 데이터에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공간의 요구 조건이 이제 기존에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무슨 실이 어디에 있는가, 면적이 맞는가, 이거 다 기존의 2D 방식대로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3D로 이 정보를 모델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정보를 넣은 거를 솔팅해서 내가 볼 수 있게끔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체크리스트 사례 이따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이 또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모델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청사에 관련돼서 설계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확보가 되었는가,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가, 뭐 진출입구 램프가 제대로 높이가 돼 있는가, 뭐 총 주차 대수는 어떤가, 가족 배려석 주차는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네. 네, 생각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서울시에서 과업지서 안에 그 설계랑 시공 죽전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화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청해 계신 분들이 편하게 이런 BIM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BIM 관리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각 단계별로 받아내야 되는 어떤 자료들을 계속 검토 요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금 체크해라 네. 이거였고 세 번째는 보고서를 결국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단순하게 PDF나 이렇게 받아보시지 말고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검토 내용과 수정 내용이 진짜 3D에 기입이 돼 있는지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돼 있으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없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또 3D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실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내용들을 난 좀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은 설계 일정별로 품질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중간중간 조금 이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품 리스트랑 구축 범위를 조금 디테일하게 쓰셔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조달청 기준을 따라라 이게 아니라 필요하신 어떤 모델링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인천교통공단 뭐 이런 곳에서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역사 안에 그 자동문이 있잖아요. 스크린도어가. 그럼 스크린도어의 메인터넌스 시기라던가 네. 그 이런 여러 부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이 남기 위해서 본인들은 스크린도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크린도어나 이런 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도어라는 관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일한 그게 아닌 각 발주처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따른 BIM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를 표기를 해서 꼭 BIM 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BIM을 봤을 때 뭐 적용 침소를 보면 이제 거의 A부터 Z 전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A부터 Z 네. 아니면 하나부터 100까지 네. 다 적혀 있지만 그 하나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그 체크리스트,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 데이터화를 한 뒤 우리 근데 조금 더 원해. 그러면 1부터 10에서 시작한 뒤 1부터 20까지 가고 20에서 30, 30에서 40 그리고 100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예,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BIM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총 5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닙니다. 실은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다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같이 관공서 미팅을 해보면 아시는데 너무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 PC에 뭐 이게 문제가 있고 뭐 클라우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설계 검토자를 요청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계 검토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이런 방식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제 왼쪽이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 규모 및 기준 같은 경우는 과업지서에 있는 시설 조닝표입니다. 그 면적표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또는 좀 타이트한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계획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 검토를 받는데 이거에 그냥 2D로 하게 되면은 계속 에어리어가 바뀔 때마다 면적을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조달청 시설 지침 기준대로 디파트먼트 기준, 그러니까 전용 공용 면적비로 놓는다든지 실별 면적으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존으로 놓는다든지 해서 면적표에 이렇게 색깔 태깅을 해서 받으시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조닝이 구성되어 있는 이 3D 아이소 도면을 저는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빔 모델을 열어서 직접 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면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나는 층별로 아이소 뷰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BIM으로 설계를 했을 때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소 뷰에 태깅해서 뭐 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강론에 따르면 이제 공간 구성 및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이 표 이게 글자가 이제 딱
강론처럼 써 있거든요. 설계 네. 강론처럼 뭐 외부 공간과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뭐 공간의 조닝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조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는 3D 아이소 다이어그램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어 옆에 주민센터가 있는지, 주민 민원실은 어디에 위치해 돼 있는지, 그 민원실 앞에 5개 공간이 있는지, 옥상은 옥상 정원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청사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3D 설계 제출물로 좀 받아셔서 좀 이해가 잘 되는 편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2D에서 설명을 듣거나 또는 PPT에 그냥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인지를 하시는데 BIM으로 만일 과업지서가 나갔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계속 조금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 데이터 제출 시 이러한 포맷으로 제출을 하라라고 가이드를 네. 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훨씬 더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게 청사에서 이제 주차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 배려석도 있고 요즘엔 장애인 주차 구역도 있고 경차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수나 이런 것들을 뭐 설계 계획표에서 확인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그 3D 아이소에서 경차 구간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장형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받아보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면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일일이 확대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컬러링을 통해서 확장형, 경차, 그다음에 네. 일반 이걸 하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네. 리뷰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체커인데요. 음. 저희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애드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모델 체커라는 애드온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설계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BIM 이제 오토데스크 기준으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하겠죠. 그러면 모델 검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규칙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수식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돌리면은 얘가 자동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 제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점수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규칙을 설정하고 모델을 검토하고 레포트를 생성해서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 레포트만 확인을 하시면 내가 원했던 우리 청사에서 원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장애인 주차 대수의 기준이 법규적 기준이 네. 있으면 그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뭐 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라고 하면 되겠구나. 네, 모델 체커라는 이 플로우를 갖고 여러 발주처분들 대상으로 핸즈온도 진행을 했고 네.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같이 빔으로 어떤 이런 검토나 체크리스트 작업을 하고 싶다면 데이비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네.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죠. 네. 단순히 우리 이제 모델 체커를 써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발주처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물론 발주처분들이 이제 고충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발주처들이 사용할 만하겠구나.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고 BIM 데이터를 보고 간섭 체크를 보고 이거를 보고 저거를 보고 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BIM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워크플로우를 좀 여기 기술 대표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부터 100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뭐 좀 더 구체화된 BIM 데이터를 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BIM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본인들이 간섭 체크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원활하게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상 보여주실 거죠? 네, 데모 지금 영상. 영상 보여드릴 건데 원래는 이제 모델 체커를 통해서 모델링의 정보, 모델링이 돼 있냐, 설계가 구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빔으로 정말 도면화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단순 또 이제 업체를 시켜서 이원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BIM에서 설계해서 도면을 추출해서 뭔가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도큐멘트 프로그레스 체크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었던 계획했던 도면인데, 이 도면 그 BIM 데이터가 갖고 있는 모든 도면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뷰는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도면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또는 뭐 어떤 주석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뽑아내면은 제가 단계별로 이 파일을 제출하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도면화가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테스트베드로 돌렸던 설계사무소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용역 업체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100%다 BIM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렇겠죠. 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설계 관련된 내용까지도 더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뒤로 넘겨드리면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뭐 4개, 5개. 그러니까 네. 단계별 엑셀 파일을 놓고 폴더에다가 그냥 저장만 하시면, 저희가 파워 BI라는 그 네. 대시보드도 같이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서 업데이트만 하시면은 이 파워 BI 안에서 아이고, 이 파워 BI가 딱 나와야 되는데, 체크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돌리면 거의 한 1분도 안 돼서 각각의 표가, 이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거네요. 레빗을 통해서 기본 네. 기본 설계 단계 때는 도면은 그게 많지가 않고, 또 상세 설계 단계 때는 도면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각 단계별로 해서 이 레빗 기반으로 어떻게 성과품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프로그레스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엑셀표로 저희가 익스포트를 했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한 폴더에 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해드렸거든요. 네. 이거를 리프레시하면은 지금 각 색깔별로 이 모델링의 어떤 2D 도면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 프로그레스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작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새로 고침을 눌렀죠. 아마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프로그레스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이제 모델 체커에서 지금 저희가 만든 도큐멘트 프로그레스는 일단 사용된 버전,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 그 다음에 어떤 도면을 링크했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들이랑 뭐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리드랑 레벨이 몇 개인지, 네. 뭐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사용된 어떤 주석의 개수, 당연히 이제 도면화를 하게 되면 텍스트 작업을 하니까 주석이 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텍스트 노트가 사용된 개수, 그 다음에 룸이랑 에어리어를 확인해서 면적을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면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만들어진 평면 개수, 뭐 기존에 뭐 그냥 모델링만 하게 되면 평면을 만들 이유가 없죠. 레벨만 만들고 끝이지만, 뭐 저희가 확대 평면도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1층 평면도를 계속 복사해서 만들어서 도면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 평면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전체 도면 시트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웹 플랫폼 기반의 프로그레스 체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을 각 단계별로 받으셨는데,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됐을까? 그래서 이제 발주처에서 PC를 열었더니 PC 하드웨어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연다. 이럴 경우는 오토데스크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모델링 파일을 올리시면 장점이 뭐냐면 각각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버전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이 어디가 변했는지, 바뀌었는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레포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웹 클라우드 상에서 도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도면을 보실 때 뭐 마크업을 남기신다든지 아니면 도면의 치수를 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각각의 문서를 제가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뭐 버전 5랑 버전 6
또는 버전 6랑 버전 4 해서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바로 이렇게 컴페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 컴페어 기능 중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도면에는 리비전이 되면은 클라우드 마크 치고 리비전 넘버 넣고 해서 어떻게 버전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BIM 모델, 3D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리비전 마크라던가 이런 걸 표시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네. 주석으로 넣으려면 뭐 풀업 속성으로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객체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이 빔 데이터를 버전별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네. 어디가 변경되었는지, 뭐가 삭제되었는지, 뭐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했는데 이제 컴페어 기능이 뭐냐면 이제 추가된 거는 녹색으로 나오고요. 삭제된 건 빨간색이고 수정된 건 노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모델링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은 또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프로그레스 체크하는 또 대시보드에 던지면 이제 개수가 얼만큼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지금 보시면 각각 이제 버전별로 비교를 하면은 추가된 거는 25개 신규 모델링이 추가가 됐고요. 250개는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74개는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모델링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좀 검토하실 때도 엑셀로 뽑으시면 각각의 부재가 이제 왜 바뀌었는지, 모디파이 되었는지, 새로 생겼는지,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주는 이 엑셀만 잘 모아 놓고 계셔도 네, 이게 막판에 2D 도면이 끝나고 모델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설계 단계 때 검토를 하면서 모델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수정된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엑셀로 나오다 보니까 가능한 거군요. 세 번째는 이제 3D 도면을 2D 도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조달청 시설 지침 기준이 2.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부록서가 있었는데 그 부록서의 BIM으로 어떻게 3D 도면을 만드는지에 대해 2D 도면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 빔 활용 가이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일반 설계 이 두 개를 확인하셔서 좀 차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토데스크는 정린건축과 2016년도에 MOU를 맺고 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도면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북을 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오토데스크랑 정린건축 빔 가이드북에는 배치도부터 코어 구조 확대 평면도까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도면화 방식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면이 기존 방식이 아닌 빔으로 그렸을 때 빠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시는 아이템을 체크하셔서 빔 데이터로 받아보시는 거, 그러니까 빔으로 작성된 도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적표 그리는 거, 3D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책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설계사한테 이런 식으로 도면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하시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치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표, 웍포인트, 뭐 경계선, 공사구분 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쭉 넣어놓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그렸던 좀 도면을 갖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제 이 청사인데 이것도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출입구 옆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고 도면에 이제 색깔을 저희가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시도를 통해서 뭐 이 주출입구 옆에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스키플로어가 있는 층이어서 굉장히 층이 좀 중간층이 많아서 이제 되게 복잡하거든요. 꺾여 네.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발주처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 도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평면 끝에다가 계속 3D 아이소 도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게 만들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이제 주출입구 구간이나 꺾여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층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을 계속 넣었습니다. 발주처에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나요? 제가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이라 발주처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네, 저희 소장님께서 만나보시고 뭐 납품하셨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썼고 로비에는 어떤 재료를 썼고 뭐 이런 것들 층 그다음에 단차나는 부위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조금 검토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로비 쪽에서 들어갈 때 뭐 계단의 위치 이게 저희가 계속 투시도를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느 건물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잖아요. 이거 네네. 보안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각이 져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투시도를 통해서 그 각이 좁지 않다라는 걸 계속 설명드리려고 투시도를 저희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튼홀 같은 경우도 이제 꺾여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창호 일람표나 이런 거 다 꺾여서 각도 표시를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도면도 설계를 할 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그 건축물의 실시 설계 도면까지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현장에서 정말 알아볼까? 견적업체에서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각이 센 어떤 창호도 커튼홀 일람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도면보다 견적업체와 시공사에서 이 도면 관련돼서 연락이 더 안 온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이렇게 도면을 좀 그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D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시고 검토하시기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이제 좀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BIM 과업지서의 현황은 기존 과업지서에 BIM 성과물을 추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계획서만 제출을 하고 완전 다른 제출물을 계속 제공하면서 뭐 인원 투입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2D 설계 후 빔 작업을 하는 이제 이원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정합성 검토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 아까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설계 검토 자료를 계속 빔 데이터 기반으로 요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2D가 아닌 저희는 3D로 볼게요. 그러니까 3D 도면에 도각에 넣어서 주세요. 출력물로 주세요. 라고 해서 설계 검토 자료를 계속 3D로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설계자들이 각 본인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이제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D에서 2D 도면으로 이제 전환된 거를 요청을 하셔서 3D 아이소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3D에서 2D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3D에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좀 하시면 전 이 3가지만 좀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현재 프로젝트에서 BIM 성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2D 베이스로 납품을 받았을 때와 3D 베이스로 납품을 받았을 때는 그 3D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성과품에 대한 어떤 그 포맷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 사항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2D와 3D로 버렸을 때 그럼 이거 나 검토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2D 상에서의 체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BIM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까 데이빗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식만 살짝 바꿔주시면 아마 이 빔 데이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각각 지자체에 맞춰서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발주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걸 도입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다음에 좀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 계신 데이빗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저희 엔지니어 분들 옆에 계신 최용선 기술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희 총판도 그렇고 파트너들도 그렇고 직접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담당이시잖아요. 네. 오늘 참여하신 저희 발주처 담당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BIM이라는 것은 일단 공사공단들은 본인들의 이제 발주처들의 문화가 있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 물론 BIM이란 정책을 냈기 때문에 혼동이 조금 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BIM에 끌리시면
됩니다. BIM에 이렇게 너무 혼동이 오시면 안 되고 BIM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BIM이라는 건 단순한 도구이고요. 그 공사공단의 문화와 역사에 빔이 맞춰야 되는 거지 공사공단들이 빔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충이 많고 이제 공사공단도 빔에 대한 고충이 많고 이제 저희 이제 용성 기술 대표님도 그렇고 이경미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빔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뵙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미, 네,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오토데스크 이동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